제가 좀 시간을 내서 유튜브 라방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경매 낙찰을 2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회원들한테도 추천드렸던 물건이 있고, 또 회원들이 입찰해서 낙찰은 받지 못했지만 그런 물건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라방을 켰습니다. 잘 들리시죠? 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 마지막 주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던 물건들, 그런 낙찰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과연 경매, 현재 부동산 경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도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나의 관심 물건 진행 상황 공지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좀 관심 가는 물건 위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낙찰된 것 위주로 보실 건데, 자, 이 중에 자, 요 물건 한번 보시죠. 요 물건 보시면 여기 보면 사건 번호는 2022-1269번이에요. 2022-1269번. 여기 전북 부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림 낭주골 임대 아파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건물 면적이 5구제곱이고요. 전용 18평. 이게 감정가가 8,100만 원이고, 지금 최저가가 1회 유찰돼서 70%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오른쪽 보시면 특이한 게 있어요. 1차 매각기일이 2023년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올해 1월이 아니고요. 작년 1월 9일이에요. 그런데 이때 낙찰이 됐죠. 2명이 들어와가지고 무려 9,310만 원 낙찰이 됐는데, 문제가 미납을 합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입찰 보증금 10%가 몰치당하죠. 567만 원이 몰치당한다. 돌려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 약 한 4개월 뒤 2023년 5월 1일자에 2차 매각 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대금 미납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유찰이 됐어요.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약 한 달 보름 뒤인 2023년 6월 19일에 5,670만 원 매각이 진행이 됐고, 이때 낙찰자가 나오죠. 입찰자는 총 7명이었고 낙찰가는 8,610만 원이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미납을 해요. 또 미납을 한다. 대금 납부를 하지 않는 거야. 잔금 납부를. 그럼 어떻게 된다? 또 보증금 10%가 몰치당한다. 한 번, 2번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각이 나옵니다. 9월 4일에 또 나왔는데, 이때도 4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어요. 미납이 된 거예요. 또 한 번, 2번, 3번이 됐다. 자, 그리고 작년 12월에 5차 매각 기일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때도 6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8,600만 원을 써가지고. 그런데 또 미납이 됐어요. 5번. 자, 1차에서 한 번, 3차에서 한 번, 4차에서 한 번, 5차 한 번, 총 4번의 미납이 됐고, 그동안 쌓인 보증금만 얼마입니까? 2천만 원 넘겠네요. 응? 2천만 원 넘겠어. 자, 그리고 언제예요? 2월 26일 날 드디어 6차 매각기일이 진행이 됐고, 월요일이죠? 5,670만 원 최저가에서 8,600만 원 2명이 들어왔고요. 낙찰이 됐어요. 자, 매각 결정일이 언제예요? 일주일 뒤인
3월 4일자입니다. 자, 이거 이번에는 잔금 납부할까요, 여러분? 잔금 납부할까요, 이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미납이 됐고, 자, 다섯 번째 낙찰자가 나왔다. 요번에는 잔금을 납부할까? 아직은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일단 이 물건 한번 볼까요? 사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낭주골 대림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연식은 좀 오래돼 보이죠? 그래도 요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여기 이제 복도형 아파트는 여기 끝에 있는 집들은 여기 복도를 막고서는 여기를 자기네 이제 현관처럼 써요. 이렇게 원래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게끔 통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원칙상 불법인데 이렇게 쓰고 있다. 그래서 끝집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부안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여러분? 부안? 전북 부안. 부안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일단 그런 걸 먼저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IC가 있네요. 자, 전북에 자, 익산이 있고요. 군산, 요 정도는 아시죠? 군산과 익산이 수평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내려가면 김제가 있고요. 그 밑에 부안이 있고, 부안보다 더 내려가면 뭐가 있어요? 이제 정읍이 있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요, 이게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영광을 지나서 한평, 무안 지나서 요 목포까지 끝난다. 그 가는 길목에 부안군이라는 게 있다. 부안이 유명한 게 뭐가 있냐? 변산반도 국립공원, 이쪽 해안가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어요. 부안이라는 곳은 작은 도시겠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만 딱 모여 있는 이런 도시인데, 여기 보면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거죠. 전체적으로 뭐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고요. 군청하고도 가깝고, 네? 그렇게 이 동네에서는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미납이 됐을까? 일단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김땡땡님이 현황 조사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임차인으로서 확인을 한 건데, 보증금 차이 모두 미납으로, 그러니까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 그럼 전입신고가 2019년 10월 1일이니까 2019년 10월 1일이니까 여기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빠르죠? 빠르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진정한 임차인일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김호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자, 그럼 전입세대 열람을 떼어 볼게요. 김땡땡님이 1997년부터 여기에 점유를 한 걸로 보이고, 지금 현재 소유자가 김서훈님으로 되어 있네요. 김서훈님. 자, 등기부등본을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리 분석하실 때 등기부등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소유권 보존을 대림건설에서 했고 2009년도에 임의경매로 김땡땡님이 낙찰을 받으셨네요. 네. 집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또 한 번의 강제경매가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데, 과연 이게 네 번의 미납을 할 정도의 어떤 그 강력한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될 거는 뭐예요? 김땡땡님이죠. 이분이 전입일자가 빠르기 때문에, 뭐보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의 임차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 물건이 이렇게 미납이 될 수가 있겠죠. 낙찰받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돼서 낙찰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아차 싶어서 보증금을 포기하고 대금 납부를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8,600에 낙찰 받았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가 7,000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8,600에 이 물건을 취득하더라도 7천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제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럼 얼마의 상격이 되는 거예요? 1억 5천 이상에 사는 거니까 지금 시세에 비춰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겠습니까? 자, 고작 해봐야 얘가 8,500, 7,500 막 이래요. 실거래가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요? 이거를 미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1차적으로. 근데 과연 그럴까? 자, 그렇다면은 자, 처음에 미납했을 때 처음에 미납하고 두 번째 정도에 미납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는 거를. 이 사람이 분명히 선순위 임차인일 거고 보증금이 클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미납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 네 번, 요번까지 해갖고 계속 낙찰이 돼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이 사람들이 바본가? 낙찰받는 사람들이 바본가? 바보라서 한번 해보자, 한번 뭐 낙찰받고 보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걸까요? 560만 원에 날아가더라도?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경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 미납이 됐다면은 위험하다라는 걸 감지하고 내가 정확하게 이 사람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7명 입찰했죠? 4명 입찰했죠? 6명 입찰했죠? 최근에 2명까지 입찰했단 말이에요. 또 이상한 거. 자, 3차 매각 낙찰가 8,610만 원이에요. 4차 8,600만 원이에요. 5차 8,600만 원이죠. 6차 또 8,600만 원 낙찰됐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왜 8,600만 원을 고수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시세를 보면은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8,500이에요. 3층 저층은 7,500이란 말이에요. 8,000, 8,500, 6,000, 심지어 6,000도 있어요. 7,500. 작년까지만 해도 6,000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낙찰자가 한 번도 아니고 지금 3번, 4번에 걸쳐가지고 같은 금액을 써내고 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낙찰받는 사람들이 바본가? 여러분 같으면 이거 입찰하겠어요? 이 보증금이 궁금해서 내가 한 500만 원 날려도 들어가겠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그 보증금을 확인할 때까지 입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낙찰이 돼. 그리고 같은 금액으로 자꾸 낙찰이 돼. 자, 저는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낙찰받은 사람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누군가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종하고 있다. 그 누군지는 사실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 채무자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김땡땡님의 가족이라거나 지인이라거나 뭐 조력자가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대동해서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제 예상인 거예요. 왜? 정황상 너무 이상하거든. 일단 김호땡님이 선순위 임차인이냐 뭐 아니냐 진성 임차인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 낙찰 결과 이 물건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한 낙찰 결과 금액을 보면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해드리면, 자 보시면 금액대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거는 분명히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한 사람이 조작해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낸 걸 수도 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 가압류가 걸리고 강제경매가 이 신건이라는 사람이 강제경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구 금액이 1,350만 원밖에 안 돼. 그럼 이거에 대한 권한이 뭐냐? 자, 강제경매를 하게 된 이 이유가 뭐냐? 이 대여금이에요, 대여금. 대여금을 뭔가를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누구한테? 이 신땡님이 김서땡님한테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돈을 빌려줬는데, 그게 이제 대여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돈을 못 갚은 거지, 이 채무자가, 집주인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신땡님이 강제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 김땡님의 이 소유 주택에 대해서. 왜? 나 못 받은 돈 저 양반 집 경매로 붙여서 돈 돌려주시오라는 의미겠죠. 그쵸? 그런데 자꾸 낙찰이 되고 미납이 된다. 이제 이거 너무 답답한 상황인 거죠. 좀 왜 그럴까 그러면? 자, 제가 추측컨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신땡님하고 김서땡님이 돈을 빌려줬어. 과거에는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다라는 거지. 어떤 뭐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개인 친분상으로 해서 한 돈 1,000만 원, 한 1,300 정도를 빌려준 것 같아요.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항상 뭐가 왼수예요? 돈이 왼수지. 돈을 못 갚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신땡님은 돈을 달라고 도축했을 거고, 김서땡님은 돈이 없거나 일부러 돈을 안 줬을 거고, 그래서 화가 나서 경매를 집어넣은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김땡님의 상황을 보면 빌린 돈이 크지 않아. 고작 해봐야 1,300만 원밖에 안 되고 이 집의 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아요. 왜냐면 이 집이 한 8천만 원 돈 하니까. 자, 1,300만 원까지 거 갚아버리면 이게 다 무효가 돼버리니까 갚고 싶긴 해. 갚을 수가 있어. 못 갚을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어때요? 지금 당장 돈이 없거나 정말 자금줄이 막히면 돈이 없을 수 있겠죠. 돈이 없거나 아니면 이 신땡님에 대한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불씨가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감정이 상했거나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쪽에 더 무게를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도 그냥 주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싫으면, 미우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분한테 돈은 주고 싶지 않고 집은 또 잃고 싶지 않아. 집은 또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 사람을 좀 약간의 이제 괴롭히고 싶다라는, 귀찮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심리가 발동할 수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김땡땡님이 채무자가 지인이나 가족이나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게 합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낙찰 받게 해줘야 돼. 왜? 혹여라도 싸게 입찰했다가는 뺏기겠죠. 이거 제3자가 낙찰 받아버리면 내 집 날아가는 거잖아. 얼마 때문에? 1,300만 원 때문에.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 얼마? 8,600만 원을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낙찰 받겠죠. 왜? 아니 시세가 8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6천만 원 막 이렇게 매매가 됐으니 8,600을 쓰면 이 이상 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확실하게 받겠다는 거야. 받은 다음에 미납을 해요. 그럼 시간이 계속 지연되죠. 벌써 지금 1년 넘게 지났잖아요, 이게. 1년 넘게.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피해자예요? 누가 제일 답답해? 이 강제경매 신청한 신땡님이 제일 답답하지. 난 1,35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강제경매 신청한 것도 꽤 걸렸을 거고 또 매각길이 잡혀서 지금 1년째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으니 얼마나 오죽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좋아해? 이 채무자 돈 빌려준 사람은 고소하겠지. 자,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 8,600만 원 잔금 치를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 굳이 뭐하러 8,600에 사냐고 이거를. 요번에 또 미납할 거란 말이에요. 또 미납할 거야. 그래서 언제 할까? 그건 몰라요. 뭐 8차가 될지 9차가 될지 10차가 될지 모르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 신땡님 강제경매를 신청한 이 사람이 취하를 하거나 그냥 지풀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취하를 하거나 아니면은 김땡땡 이 채무자가 돈을 갚고 취하를 시키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만 이 물건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요렇게 잔금 미납을 해버리면 여기 몰치된 거 있잖아요. 567만 원 요거 몰치된 거는 그럼 날아가는 거 아니냐, 국고에 기속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 자체가 취하가 되면요 다시 최초 완전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경매 시작하기 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이런 뭐 보증금 미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 시켜줘야 돼. 어디로? 제 위치로. 제 위치는 어디예요? 낙찰자의 주머니로 다시 보증금을 꽂아준다. 모두 환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받아서 미납을 하더라도 손해가 아니겠죠. 손해가 아니겠죠.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누군가 시켜서 이렇게 할 만하죠. 제 생각은 그런 의미로 이 물건이 지금까지 주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2월 26일 날 낙찰받은 이 사람도 똑같이 미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굳이 이 금액에 살 이유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채무자하고 채권자 간에 감정이 굉장히 골이 깊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돈보다는 이제는 상대방한테 뭔가 좀 해를 끼치고 싶고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싶고 괴롭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앞서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각자 판단하는 건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뭡니까? 이 신땡님이 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준 게 맞다면 돈을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갚고 이거를 빨리 원상복구 시켜야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별로 보이는 게 지금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나이도 꽤 많으시죠? 예, 채무자가 나이가 꽤 많으세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까지 해서 이거를 질질 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굳이 입찰해요, 마요, 이거? 입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8,600 쓰네, 자꾸? 그래, 그럼 난 8,601원 써야지. 내가 낙찰 받아야지. 난 무조건 낙찰이야. 낙찰 받았다, 막 이래요? 응? 낙찰 받았다. 바보 같은 짓이죠? 바보 같은 짓이죠? 이런 거는 입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냥 딱 보면, 딱 상황이 그려지면, 굳이 둘의 관계에서 내가 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괜히 꼽사리 끼지 말고, 다른 물건에, 돈 되는 물건에 집중하셔라. 그래서 이거 특이한 케이스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재미삼아 한번 설명을 드려 본 거고요. 경매 신청 비용이요. 그거는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내야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낼 수밖에 없어요. 지가 취하할 거면. 왜? 이미 비용 다 나간 거잖아. 법원이 뭐 공짜로 일하나요? 다 비용 들어간 거잖아요. 인지세라던가 여러 가지 뭐 청구 금액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신청자가 부담하고 취하를 해야 되겠죠. 아니면 낙찰자가 낙찰 대금에서 이제 제하는 건데 낙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낙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 좀 일리가 있나요? 좀 공감하시나요? 제 생각에? 어때요?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줘보세요.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줘보세요. 이런 물건을 지금 임차인 찾겠다고 여기 현장 가서 이 사람 막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도 가족 같아, 제가 보기에는. 이거 봐봐요. 김땡땡 가족 같다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물건의 핵심은, 키포인트는. 아시겠죠? 둘의 감정 싸움이에요. 누가 더 버티냐 이거예요. 네가 취하해? 안 해? 오케이. 그러면 나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몇 년이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 나 계속 낙찰 받을 거야. 너 돈 못 돌려받아. 네가 포기해. 내가 왜 포기하는데? 내 돈 내놔. 내 돈 주기 전까지는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아파트 이거 매각해서 다 돈 돌려받을 거야. 서로 이러고 있는 거죠. 서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의미 없는 싸움, 감정 싸움으로 지금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야.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 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럴만해. 속이 좁아. 니들이 알아서 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누구냐? 여기 보세요. 여기 낙찰자 뺀 나머지 입찰자 6명, 여기 3명, 여기 5명, 그 다음에 요번에도 한 명 더 들어왔죠. 이 사람들 왜 들어가냐고 도대체. 왜 끼어들어갖고 괜히 낭비해요. 여기 어디야? 전주지방법원 정읍까지 간 거잖아요. 왜 여기 가서 입찰하고 있냐고 이거를. 가지 말라고 이런 거. 거기 뭐하는데 왜 남의 개싸움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어.
예? 이상 입찰자들이 난 제일 불쌍해. 하루 날리는 거잖아 지금 여기 정읍까지 가서 여기 하려면 뻔히 보이는데 왜 이걸 입찰하고 있냐고. 이거 냅둬 버려야 돼요 그냥.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물건들도 있다. 물건 하나가 너무 길게 했네요. 이런 물건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재미로 알려드리는 거고 절대 헛걸음하지 마셔라. 괜히 저기 기웃거리지 마셔라 이거예요.